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G7 정상들이 폐막 공동성명에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 G7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北朝鮮は即時かつ完全に全ての核ミサイル計画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G7 は明確に合意し、そのためには制裁などの措置を強化する用意がある。 7개국 정상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같은 공동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North Korea problem. It's a big problem. It's a world problem, and it will be solved at some point. It will be solved. You can bet on that.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은 정당하다며 지속할 것이라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언하고 있는 상황. The United States and its vassal forces that call into the question of the DPRK's bolstering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terrence as a behavior of undisguised encroachment. 먼저 미국과 일본은 북핵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를 찾아내 제재를 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까지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이번 주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본토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시작합니다. 북한의 ICBM 개발 속도를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30일 태평양 상공에서 ICBM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1999년 이후 17차례에 걸쳐 미사일 요격 시험을 벌였지만 본토에 대한 방어 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위협적이라는 방증입니다. 태평양 마셜 제도에서 미 본토를 향해 훈련 미사일이 발사되면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지하경납고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하는 겁니다. 발사되는 미사일은 모형이 아닌 기존 미사일보다 속도가 한층 빠른 맞춤형으로 알려졌습니다. ICBM의 기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방어의 능력이 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대내적으로 또 불안감을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명분 삼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북한은 ICBM 개발을 위해 지난 21일 북극성 2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어제 한국인 선원 3명이 탄 선박이 소말리아 부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피랍 우려가 컸었죠. 다행히 통신 두절 17시간 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소말리아 부근 해상을 지나던 몽골 선박에서 통신이 들어옵니다. 해적선으로 힘드는 선박이 1시간째 따라오고 있다며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통신을 끝으로 선박과의 통신은 두절됩니다.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3명의 한국인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청해부대가 출동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7시간 동안 끊긴 통신은 어제 오후 5시 23분쯤 재개됐습니다. 선박이 해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을 따돌렸고 정상 항해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이유도 다행히 기상 악화로 인한 기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피랍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신속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 장림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서울 목동의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노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불빛을 이곳저곳에 비추며 남아있는 불씨에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10시 15분쯤 부산 장림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기계 등이 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방에서 시작된 불로 침대와 에어컨 등 가재 도구가 타고 이웃 주민 3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요트가 기울어진 채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강 간문 인근에서 3.5톤급 요트 한 대가 강바닥 모래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승객 58살 김모 씨 등 5명이 타고 있던 요트를 3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말에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찰은 인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변신을 약속했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경찰과 대치하다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와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가 결국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국정기획위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경찰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앞서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권력기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없애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국정기획위는 총 5개의 청단위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원래 청단위 부처는 서면 보고를 받기로 했지만 부처의 중요성 때문에 대면 보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업무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 역시 권력기관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약속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그렇게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성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국세청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정규직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또 실패한 영세 사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을 할 경우 밀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과세, 세정, 투명한 세정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장서 주셔야 되며.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한 4대 강에 대해선 예정에 없던 환경공단까지 업무 보고에 참여하며 철저한 수질 관리가 강조됐습니다. 수자원의 관리 그리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1차적으로 6개 보에 수문이 열리며 4대강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면서 고삐를 바짝 쬐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면서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는 위장 전입 시리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무한 반복되어 온 인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일선상에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공세는 대통령의 협치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청와대 역시 비서실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는데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며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총리 인준 관련 입장 표명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후보 지명 이후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회피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하며 장녀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을매라면 먼저 맞자는 취지였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엔 뒤늦게 증여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가 지난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 원, 총 464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 딸이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의 땅 일부를 1억 원에 사들여 2층 주택을 지은 건 지난 2014년. 그런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3년이 지나 후보 지명 이틀 후에 낸 겁니다. 이에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세금 회피 의혹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상 관련 사안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냐며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인사검증 강화에 나서면서 발표가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주에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 내 입각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여당 내 입각 후보자들을 같이 인선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 발표가 예상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대구에서 당선된 뒤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멋진 나라 만들어달라.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을 뽑았는데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영춘 민주당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선 의원으로 해양도시의 상징성이 큰 부산을 지역구로 뒀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담쟁이, 접시꽃 당신 등을 발표한 시인 출신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도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입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유력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에는 민주당의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통일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메일을 보내서 만나 뵙고 싶다고 한 바가 있었죠. 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커버그에게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이스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만큼
온라인 소통에도 능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중요한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데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만나 뵙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문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소통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다. 조만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소통은 모두 페이스북으로 이뤄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도 문 대통령이 올린 글에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게 돼 기쁘다며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청와대는 앞으로 대통령의 발표 등을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길러온 반려견 마루가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를 비롯해서 유기견에 대한 입양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이른바 퍼스트 애완견 진용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했던 지난 21일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한 문 대통령은 자택 앞마당에 있는 반려견 마루를 쓰다듬습니다. 평소 마루를 워낙 좋아해 술을 많이 마시면 마루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문 대통령. 이러다 보니 마루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그냥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표가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 당연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과 함께 생활할 퍼스트 도구 1순위로 꼽혀온 마루. 결국 청와대로 입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청와대에 들어와 퍼스트 캣이 된 고양이 찡찡이와 함께 퍼스트 펫이 된 겁니다. 마루의 청와대 입성이 찡찡이보다 약간 늦어진 것은 사람으로 치면 60살이 넘은 마루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한 김정숙 여사가 약간의 치료를 받게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유기견 토리가 퍼스트 도그 대열에 합류하면 퍼스트 펫 전용 SNS 계정도 만들어 이들의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친근한 청와대 정책의 하나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줬던 청와대 분수대 앞 의장대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 등을 겪으면서 중단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전통 의장대의 무예 시범에 시민들은 탄성을 자아냈고 절도 있는 모습의 의장대가 하늘 높이 던진 총을 한 손으로 받아내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분수대에서 군악 의장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0여 차례 이어졌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으며 잠정 중단됐습니다. 7개월 만에 행사가 재개됐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모여 행사를 즐겼습니다. 그냥 애들 둘이랑 주말이라서 집에 있기 그래서 그냥 산책 삼아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오다 보니까 공연하고 있어서 잠깐.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잘 해결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친구들과 동생들과 같이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3일과 10일 두 차례 더 공연을 한 뒤 다시 가을에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귀국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언제 어느 시점에 체포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머무는 덴마크에는 한국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국을 거쳐야 하는데 파리나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주요 공항이 있는 도시가 거론됩니다. 제3국에 도착하게 되면 정 씨는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덴마크와 달리 제3국은 정 씨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씨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경유지가 정해지는 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한 형사 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체포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항 체포도 고려하고 있지만 직접 데려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유효 시간이 48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천공항 도착 직후 정 씨를 체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초 귀국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정유라 씨가 입국하면 이화여대 입학비리 의혹 등에 대해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4대 문안 노후 경유차의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하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대중교통은 무료가 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3천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2시간에 걸쳐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의제는 차량 제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4대문 내 노후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토론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기습 발표한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통제 방법과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금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함께 해온 비상저감 조치를 단독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 서울시만 요건이 충족되면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되고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합니다. 이거 하루 공짜로 하면요. 지하철, 버스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약 보니까 36억이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결론을 내려주신 것처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서울시는 영유아와 노인, 임산부 등을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주한미군 10대 자녀들과 한국인 30대 남성들이 폭행 시비에 휘말려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자녀들은 싸움을 말리던 50대 택시기사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행인에게 말을 걸더니 곧 시비가 붙습니다. 잠시 뒤 다른 외국인이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몸싸움을 말리러 온 50대 택시기사를 향해서도 폭행을 휘두릅니다. 길을 물어보는데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은 거죠. 근데 혼자서 말리려니까 이 힘이 붙이더라고요. 지난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주한미군 자녀들인 10대 외국인 3명이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시간 전쯤에도 근처에서 다른 3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도 행인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이들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인근 CCTV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선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지금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들을 2번 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붓을 해야 또 다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억대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44살 유모 씨.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무속인 40살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신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아야 또 다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유 씨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까지도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김 씨에게 굿 비용 1억 원을 주고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에 떠는 유 씨에게 산 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유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속인 김 씨는 유 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비용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최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김 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외벽에 붙인 스티로폼 재질의 단열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열재를 만들 때 어떤 접착제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용접 불꽃이 스티로폼 단열재에 옮겨붙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겁니다. 단열재를 붙일 때 쓴 유기 접착제가 불길을 키운 촉매제가 됐습니다. 실제 불이 나면 접착제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똑같은 재질의 단열재 2개를 서로 다른 접착제로 붙이고 불에 타는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속도로 불이 붙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합성 수지 성분이 들어간 값싼 유기 접착제로 붙인 단열재입니다. 반면 시멘트 성분의 무기 접착제를 바른 곳은 그을음만 생길 뿐 쉽게 불이 붙질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현장에선 대부분 유기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서는 불연, 준불연 이상의 마감 재료를 쓰게끔 하고 있지만 접착제는 그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값이 싼 유기 접착제를 바르더라도 테두리까지 마감하면 불이 확산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단열재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진 경우만 380여 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내 온천 관광의 명소인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가 3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서민들의 휴양지로 한 해 250만 명이 찾을 만큼 인기였지만 세월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9년 개장한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입니다. 축구장 60여 개 면적의 각종 온천 욕장과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가족 휴양지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 해 방문객 250만 명, 종업원만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말인데도 온천 욕장과 실내 수영장도 썰렁하기만 합니다. 90년대 후반 시설 재투자에 실패한 데다 대형 워터파크에 밀려 관광객이 급감한 겁니다. 최근 3년간 적자만 100억 원. 결국 부곡 하와이 일본 본사가 이달 말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공개 매각에 들어갑니다. 경영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근데 우리 나이대 또래에는 아마 추억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추억을 간직한 국민 휴양지 부곡 하와이가 새 주인을 만나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골프장 페어웨이를 마음껏 뛰어다니고 텐트까지 치고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5월 마지막 주말,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 한 골프장 그린 위에서 콘서트가 열려 시민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최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올해로 15회째 열리고 있는 자선 콘서트 현장. 6인조 보이그룹 스누프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골프장이 가족 캠핑장이자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저도 골프장에 처음 와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쉬는 날 애들하고 이런 데서 자주 올 수 없는 기회인데 와서 이렇게 애들 뛰어놀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4만여 명의 국내 관람객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K-팝 팬들이 3천여 명이나 몰려 한류 열풍을 실감케 했습니다. 我是来自中国黑龙江省，然后这边说有那个演出，是来看演出的。 콘서트에는 모모랜드, 자전거 탄 풍경, 슈퍼주니어 이특, 김조한, 허각, 홍진영 알리 등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휴장과 행사비 등으로 5억 원의 손실을 감당했고 먹거리 장터와 자선 바자회로 생긴 매출은 전액 부르시설에 기부했습니다.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들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시작한 소박한 지역 축제가 이제는 누적 관람객 36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콘서트로 성장해와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화창한 5월 마지막 주말 골프장의 통큰 배려 덕분에 시민들은 대자연을 만끽하며 골프장 그린 위에서 K-팝 강연을 즐겼습니다. MBN 뉴스 최은수입니다. 문화계에서는 지금 대통령 열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와 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선거 등에서 번번이 떨어지다 결국 2002년 대선 후보에 오른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입니다는 개봉 이틀 만에 18만 명을 동원하며 다큐멘터리로 신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원앙소리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등의 흥행작들이 개봉 첫날 10,000명에 미치지 못한 걸 보면 놀라운 기록입니다. 적어도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을 갖던 어떤 정치인과 시민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2017.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은 2주 이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책이 1위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과거보다는 촛불 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많고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두 대통령이 전 국민적인 환영을 받으며 문화계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인사 얘기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는데 관련된 영상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아주 그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구나. 이번 청문회는 저의 불완전한 삶을 돌아본 성찰의 자리였고 국가가 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운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거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은 저에게 늘 채찍과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청문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문보고서 채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 밖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 지금 장면을 보셨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전임 정부의 청문회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에서는 7명의 총리 후보자 중에 4명이 낙마를 했어요. 3명이 청문회를 통과 못했고 1명이 자진 사퇴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면 너무 권위적인 태도. 청문회에서 사실 해명을 한답시고 사실 너무 권위적이고 또 얼토당토한 해명을 했고 또 위장전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투기성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위장전입 이외에 몇 가지 더 이렇게 그 사안들이 맞물려서 4명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내정자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또 진중한 자세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모습. 그래서 상당히 청문회도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처음부터 너무 기대치를 높였다.
그것이 예. 부메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보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그 비리에 대해서 이 공직자 배제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운 점. 두 번째는 강경화 후보 지명을 할 때 자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장 전입을. 그 문제도 나중에는 그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게 이낙연 총리 내정자 경우는 위장 전입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때 시인을 하는 모습.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강경화 내정자를 먼저 밝힘으로써 사실 검증을 우리는 철저히 했다라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검증을 안 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마저도 위장 전입이 2건이나 있었다. 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연달아 이게 맞물리면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사실은 굉장히 이런 어떤 높은 이 윤리의식과 기대치가 있을 거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다가 문재인 정부도 비슷하네, 똑같네. 네. 그럼 처음부터 왜 이렇게 얘기했지? 처음부터 왜 밝혔지? 하는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끝내는 지금 이 야당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청문회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했고 도지사 사실은 검증을 거의 10여 차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증의 과정에서 청와대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던 부분들이 나왔다. 얼마나 국무총리란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고 이런 검증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졌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정말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자도 꾸지람과 가르침을 정말로 앞으로 만일에 인준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침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공약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이 사실은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네. 저는 위장 전입이나 다른 의혹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 악질적이고 또는 정말로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종류의 그런 의혹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사실은 또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도 좀 원만하지 못했다. 너무 초기에 지지율이 높고 또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빨리 총리가 인준돼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해서 국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접근 방식 약간 아니했다. 예. 야당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좀 더 진지하게 있어야 됐다. 만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정무 이 관계자들이 정말로 야당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시지만 그래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이해를 구했다면 그런 야당과의 협치 과정들을 좀 더 제대로 밟아나갔으면 좀 더 원만하게 됐을 텐데 지금은 예. 상당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여야 간의 협상 그리고 청와대가 진중한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풀어줌으로써 빠르게 총리 인준 이후의 과정도 우리 전국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인사수석 정도가 아니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한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만일의 경우 이 부분을 풀려고 했다면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 이렇게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실은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 지금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리 인준이. 네. 그렇다면 저는 야당에 찾아가서 이런 사안이 있고 대통령 입장은 이랬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다. 공식 발표 이전에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잘 거치고 이후에 했다면 야당도 사실은 그 부분을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높고 빠르게 우리 국정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야당도 사실은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초기에 이런 야당이 그동안 무너졌던 상황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런 과정을 더욱더 정무적으로 잘 풀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 다 민주당 쪽의 인사 원칙이 조금 너무 높았었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사실 우리 사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기준이나 아니면 인사의 기준을 박근혜 정부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년 정부에도 이랬으니 우리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아니면 문제점들이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총리로서 이 사람이 인준되기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야당이 뭐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는 청와대가 이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도덕적 기준, 5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여당 스스로가 밝히고 있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어겼을 때 지는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스스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와 해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극구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장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국민을 대리하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기가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상황이 아니고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빨리 전국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총리 인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실장님. 예,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이 야당도 이제 발목 잡히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로 총리 인준을 거부할 만한 사안이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표현은 5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이 여당이 했던 얘기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사실 끝까지 거부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되풀이된 문제인데 공수만 바뀐 듯한 모습이죠. 예, 그렇죠. 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고건 총리 인준을 거부하는 야당 흐름이 있자 스스로 달려가셨어요. 한나라당으로 가서 직접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정부의 시작이니까 인준을 해달라. 또 민주당도 또 찾아가고. 근데 지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 받은 이유는 반박자 빨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생각보다 반박자 먼저 행동에 나섰고 반박자 먼저 업무 지시를 내렸고 반박자 먼저 포용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박자가 늦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 박자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멘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박자가 늦었는데 도리어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냥 사과 한마디 이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늦어지는 템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지지율을 높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지지율이라도 조금 더 계속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뭔가 직접 나서는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사를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막 강박관념처럼 생각한다. 꼭 지키고야만 한다. 사실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그 모습이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한 말인데 자신이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남을 빌려서가 아니고 라는 그런 어떤 시각이 많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떠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야당이 명분을 요구하고 있고 일단은 야당의 노림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야당의 존재하는 모습들 또 강하게 나가면서 이 현재 낙담하고 있는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뭔가 우리가 존재를 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흐름도 있지만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 또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직원들도 만나고 야당 당사도 찾고 여러 가지 모습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총리 인준이라는 국정 사안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직접 정말로 소통하고 야당과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정무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비서실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율이 높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결국은 이 상황을 빨리 풀어야 국정의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의 측면 그리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빠르게 임명을 해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정부를 원활하게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미세먼지 정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미 와버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으면 이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단계적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까지 꼭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앞서 그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경중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의 후보자 같은 경우들은 위장전입이나 병역 면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초래돼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던 정도의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사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금 야당의 의원들도 낙마까지를 스스로가 야당이 막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동일한 경중으로 보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말 그대로 이걸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기 위한 어떤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야당이 하나의 카드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야권에서는 거세게 3명의 후보자 계속 줄줄이 위장전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또 위장전입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이 과연 후보에서 낙마를 할 정도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인가? 정말 이 위장전입의 성격에 따라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들이 참 안타깝게도 위장전입이 아닌 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위장전입이 있었더라도 총리가 내정된, 아까 총리로 그러니까 총리 인준이 된 분, 그 다음에 인준이 완전히 안 된 분. 근데 두 가지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그 지점이 바로 투기냐 아니냐. 라는 점이에요. 부동산 투기로 연결된 위장전입이냐?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위장전입이 두 가지였어요. 다른 경우보다는 교육, 아까 자녀의 교육이냐, 교육 때문이냐 아니면 투기. 그러니까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곳에 이제 그 위장전입해서 이 땅이라든지 혹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런데 장상 총리 기억하시죠? 네. 내정자. 그때 강남과 목동 지금 좀 전에 표현했지만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낙마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운찬 총리 또 정홍원 총리 이 두 분도 사실은 위장전입 했어요. 그런데 다 투기성은 아니었다 때문에 면책됐거든요. 그래서 총리로 완전히 인준이 됐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바로 이 전례를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위장전입이 과연 정말 아까 김 의원 말씀처럼 이 경중을 따져서 면책될 만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면책될 만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도 지금 그 전과 달리 그 전에는 인준 안 된다. 인준을 거부하겠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하라. 이런 어떤 표현이 바로 그 위장전입에 대한 경중을 지금 야당도 느끼고 있다. 라는 점이 아닐까 지금 싶어요. 후보들이 이 실장님 지적대로 투기성은 안 보인다. 위장전입에서.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는 이제 부인의
학교 문제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있습니다. 명문학교를 보내려고 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문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전한 문제는 사실은 좀 안 좋은 쪽에 속하고요. 반면에 어쩔 수 없는 학군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부인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공무원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악질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최소한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수 그런 상황들을 다 겪으셨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정말로 어느 정도 그렇게 나쁜 정말 낙마를 시켜야 될 사안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래도 국민들께서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다. 정말 일을 잘하는 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측면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것이냐. 그리고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정말 발목 잡기 그리고 전국의 뭐 길들이기 차원이라든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도 수위 조절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자가 보여준 그런 의혹의 문제와 더불어서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야당과의 협치 능력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본인이 피력하는 등 정치적인 능력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위장 전입의 건들은 사실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야당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위장 전입이 정말 낙마를 시키고 공직에 임명될 수 없는 수준의 것인가 아니면 이런 정도까지는 과거에 우리 이 국민들이 주민등록법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홍역이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런 수위를 좀 잘 가지고 앞으로 기준을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연이어서 이제 이게 삼진아웃처럼 세 명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더 크게 부풀려진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위장전입이라고 흔히들 많이 불리워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우리 주민등록법에는 30일간 그 주소지 외에 다른 곳에 체류할 경우에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17일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보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해서 가든 아니면 다른 여타한 이유로. 근데 그럴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거주를 해왔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잠시 주소지를 친척집이나 아니면 연관된 곳에 이제 두는 경우인데 지금 김상조 교수가 지금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인 것이냐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약간 제도의 미비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또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도 위장 전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국적 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자녀들 특히나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병역 면탈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딸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에도 연관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충분히 국민분들께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 의원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두 건 중에 한 건은 맞아요. 저도 첫 번째 건 아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17일 정도의 어떤 그 적을 뒀는데 두 번째 문제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첫 번째 문제가 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그 세입자의 이 주소로 자기가 거기에 이제 적을 둘 수밖에 없었다.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하면 계약서라든지 어떤 여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없다는 점. 그러면 그리고 증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등록법에는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직위,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이라면 또 감안할 수가 있어.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위가 또 김상조 교수가 지금까지 어떠한 그
이 삶의 궤적을 그려왔나, 어떤 주장을 했나,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김삼조 위원장이 내정자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행해야 되는 어떤 주장을 이제는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기업들의 그 대기업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말로 이 어떤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자신이 주어진 권한 속에서의 어떤 적법한 문제를 모두 다 행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자신의 어떤 오점, 이건 5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5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거는 뭐 계약 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세입자가 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호주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그걸 등록하려고 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 간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네. 저는 형식 논리와 내용 논리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시한을 넘겼고 또 법에 규정된 상황을 어긴 것이 맞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5가지 의혹이 있는 분들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형식 논리로 법이 어쨌든 어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 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졌고 바로 대통령이 된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국정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임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런 내용의 측면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이분들이 정말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사람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이해해주는 내용적인 형식 논리에서는 어겼지만 내용에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극박한 전국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나갈 것인가, 나머지 후보자들과 앞으로의 이제 국정에서의 그 원칙이 중요하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야당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총리가 인준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도 뭐 임명은 되더라도 결국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흠결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고, 청와대나 여당이 야당의 명분을 또 세워주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봉합의 과정들을 거쳐서 빠르게 전국을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지금은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원활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빠르게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결국은 제대로 된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이렇게 인사청문회 가장 핫 이슈로 올라오면서 특히 이와 관련해서 문자 공격을 받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뭘 안 해?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문자 세례를 받은 의원들, 이건 뭐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측에서는 아니 정치인이라면 감당해야 할 숙명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때 그 정치적인 행위가 어떠한 그 정당성을 갖느냐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는 청문위원들은 여든 야든 모든 의원들이 미국을 보세요. 미국 청문회 이 대상자한테 질문할 때 여당이 막 옹호합니까? 야당이 무조건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여야 없어요.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청문회 대상을 하나하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나의 결과를 놓기 위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가 갈리고 공수가 갈리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모든 의원들이 이 검증을 해야 돼서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자기 진영 사람이라고 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일시에 보낸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치 참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난 그거를 정치 참여라고 옹호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사실 업무 방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오늘 밤에 계속 이런 욕설이 오겠지 하고 주춤하게 돼요. 그러면 검증을 못하는 정치 행위를 방해하려는 목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 이것이 어떻게 정치 참여라는 말로 미화될 수가 있느냐. 아니, 제언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비판을 한다거나 제보를 한다거나 이것은 정치 참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이 문자가 2,000건, 3,000건이 한밤중에 갑자기 쏟아진다? 이거는 정치 참여라고 미화시킬 수가 전 없다고 김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문자 폭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문자 폭탄의 형식이라고 불리우는 건 없었는데요. 악플을 많이 받는 의원 중에 하나이긴 했죠. 근데 네. 어느 정도까지가 문자 폭탄의 범주인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든 어쩔 때든 유권자들에게 수만 통씩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유권자들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들의 의견 중에서 어느 정도가 욕설이고 어느 정도가 저주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이나 방향성의 제시나 아니면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잘못된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명예훼손에 가깝다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현행 실정법으로도 다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 수만 건의 예를 들면 인터넷에 댓글들을 달지만 그중에서도 악의적인 것들은 몇 개를 추려서 분명히 고발할 수 있거든요.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건의 예를 들면 욕설이나 저주성 글이 온다고 해서 그 모든 의견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에서 봤듯이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사표현도 하고 집회를 했지만 쓰레기 하나 없고 세계 민주주의에 정말 뜨거운 장이라고 해서 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치 참여는 더욱더 권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환영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이라든가 또는 상대에게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회 청문위원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의원들은 분명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인 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검증의 수위가 약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받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국민들도 함께 보면서 어떤 때는 좀 마음도 아프기도 하지만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면 이 부분에 일정하게는 감당을 해야 될 사안이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또 남겼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예 문자도 안 오니까 관심이 시들해진 것 같아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고 그러나 정치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쾌감이라든가 또는 정말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범죄의 의도까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건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표시할 때는 그 의견을 보고 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행보를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일종의 저는 여론 수렴의 과정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 참여의 틀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그러나 이것이 상대에 대한 욕설이나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또는 테러라든가 범죄적 수준까지 가는 것들은 정말로 자제하고 또 지나친 것들은 물론 당연히 수사도 또 이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의 양 측면이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또 그것을 나쁘다고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정치의 의무도 있고요. 또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이 수준 높은 정치 문화를 국민들도 만들어주시고 정치인들도 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자 폭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일단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안은 올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권 상정은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정부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제, 하나의 정부가 시작되는 문제고 시작부터 여야가 협상이라든지 협치라든지 면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표현을 이미 대선 때 했는데 네. 시작부터 그냥 직권상정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굉장히 큰 오점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국회의장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끝까지 아마 여야의 협상을 기다릴 테고요. 아마도
저는 이번 주말에 뭔가 물밑 그 협상이 충분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처음부터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월요일쯤이면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이 사과라든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이 정부에서의 어떤 손내민 그거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진전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통과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통과 가능성은 뭐 시기의 문제 통과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인준 자체를 거부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해 왔었는데 지난 비서실장의 그 발표가 그 명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통과될 거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직권상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의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든 야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면 좀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인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후보자의 흠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악의적이라든가 또는 정말로 이 낙마를 시켜야 될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정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보여줬던 경륜이라든가 또는 협치를 통해서 앞으로 풀어가겠다는 그런 포부도 굉장히 이 야당 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초기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부터 발목이 잡힌다면 이 사안을 가지고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정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도 아마 통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내놓아야 될 거고요.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야당의 명분을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협치의 첫 과정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인준에 대해서는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공방으로 더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전 정부의 이 실무 담당자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총무비서관 쪽에서 부인을 했죠. 자, 이 논리 자체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161억 중에 이 53억 원을 일자리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1억이 아니라 126억인가요? 126억 중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밝혀지냐면 아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올해 161억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26억을 지금 중에 53억을 한다고 했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35억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언론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시점에서도 하루에 5천만 원씩 썼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측에서 그런 적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뭐냐면, 자, 35억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했을 때, 대통령이 35억을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뭐 161억이다 그러면 161억이 청와대에 지금 책정된 특수활동비지, 대통령이 그 돈을 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각 국실별로 사실은 매달 쪼개서 그들이 업무 추진비 내지는 특수활동비로 쓰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지금 밝혀야 될 건 뭐냐면 매달 그러면 그 청와대에서 어떤 돈, 어떤 국이, 어떤 실이, 어떤 과가 얼마씩 이 특수활동비를 써왔느냐.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그거를 마지막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걸 국정감사 같은 데서 밝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온 걸로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측에서도 쓴 적이 없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행 측에서도 이 돈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그것도 국민의 정말 피 같은 세금으로 청와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인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부는 그런 관행들, 정부 부처라든가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썼던 것을 보면은 그 직원들에게 사실은 일부 분담이 되고 그런 비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이 과연 국민의 세금이 분담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쓰였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직무가 정지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청와대에서 대행 체제로 가면서 권한대행의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이 직원들이 대행을 보좌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직원들이 이 돈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나눠서 쓴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정말로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국민의 세금 특수활동비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써야 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눠 가졌다든가 이런 관행들도 아주 파렴치한 관행이고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돈이 나눠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가 증액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로 가면서 27% 이상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가면서 또 7%가 또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왔던 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결국은 지금 누가 썼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저는 빠르게 이 부분은 수사를 하든 또는 조사를 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더군다나 탄핵 국면에서 이런 국민들의 세금이 함부로 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고 책임자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조치까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말인데요. 탄핵 기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한강옥 전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관행이라고 불리워오는 많은 적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밀 수사를 위한 어떤 일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사실상의 업무 추진비나 아니면 직책경비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그렇게 지급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데에 지급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뭐 조사나 수사나 감사 이런 걸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일 거고요. 황교안 대행도 나는 그렇게 쓴 적이 없다라고 그 측에서 밝히고 있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 돈이 황교안 총리 대행이 썼을 때 이게 청와대 특수활동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집행될 수도 많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용해서 활용할 때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사령관조차도 이게 국정원의 비용인지 아니면 국방부의 비용인지조차도 답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남용돼 있는 것인데 전면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수당처럼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그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만약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디에 누가 썼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시나요? 어디에 썼는지는 못 밝힐 수도 있어.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최소한 지금 특수활동비는 누가 썼는지는 나와요. 누가 썼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밀이 유지되는 건 뭐냐면 어디에 썼는지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는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까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특수활동비가. 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때 국무조정실에 주무관 한 사람이 폭로를 합니다. 어떻게 폭로를 하냐면 그 국무조정실 중에 한 그 실에서 4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280만 원을 청와대 고용비서실에 상납을 해야 됐다. 매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국무조정실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그냥 얼마씩을 청와대에 또 상납을 하는 그런 구조. 이게 늘 일상화됐다는 거죠. 지금 아까 35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 국실별로 이게 특수활동비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월급처럼 또는 뭐 매달 나오는 돈처럼 가져다가 어딘가에 상납을 하든 어딘가에 또 상납을 받든 해서 그것이 계속 써왔다. 이 관행이 완전히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국민적인 어떤 그런 또 컨센서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나 점검 뭐 이런 것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관련한 내용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뭐 청와대 스스로가 먼저 관련한 비용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관사에 사용하는 일반 경비나 이런 것들도 직접 지급하겠다, 내 월급에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말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왔었던 우리 관사에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뭐 장성도 그렇고요. 이 모든 비용들이 다 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가 되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바꿔야죠. 그동안 국민들의 정말 피땀 흘려 낸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쓰이고 있었다는 것들. 왜냐하면 작년에 한 해 동안 8,870억 원의 이제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국정원이 4,860억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1,783억 원, 경찰청이 1,298억 원, 법무부가 286억 원.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정말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면서 했던 그런 비용들이 쓰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에 뭐 검찰의 경우는 뭐 돈봉투 술판 속에서 이런 특수활동비가 서로 간에 격려금조로 오고 가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의 여러 가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유흥비라든가 또는 자녀의 뭐 해외 유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누가 이 배정을 받았는가는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썼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명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고요. 특히 국민의 정말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네.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국가를 위해서 낸 네. 돈이라는 네.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말로 네. 이번에 제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의 긴 공백을 메워야 할 새 정부가 인사검증의 첫 문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참 큽니다. 국민의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의 원칙에서 후퇴했으니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달라는 야당의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인사의 큰 원칙은 준수하겠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과 경우를 감안해달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양해를 구하는 청와대의 고민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색 국면이 여야 또는 국정 간의 기세 싸움이나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국민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틀 전 청와대의 발표에는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국민과 국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사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더구나 비록 발표는 비서실장이 했지만 역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도 진솔하게 국민과 국회의 사과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낙연 총리 인준안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세 분의 말씀은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건가 싶습니다. 나날이 낮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높은 기온만큼 자외선도 강합니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겠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깥에서 오랜 시간 햇빛을 받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긴 소매 옷과 함께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이 29도, 대전도 29도를 보이겠고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낮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